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유시민입니다. 우선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기쁩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신진교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중희 학자님께서도 같이 여기 와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오신 학생들 중에는 저하고 동문인 분들도 있고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다 대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알고 보면 이리저리 걸리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래서 강연하기가 다른 동네 가서 할 때보다 좀 긴장이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집에 가가지고 아무개 강의 들었는데 영 형편없더라 이래 되면 동네에서 평판이 너무 나빠질 것 같아서 많이 좀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는 제목이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제가 이런 제목의 강연을 할 자격이 있는지도 조금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디어에서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좋은 리더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론하고 실천은 좀 다르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제가 무슨 특별한 지식을 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리더십에 관한 이론이라든가 또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21세기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무슨 여러분들이 평소에 모르는 새로운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도 저로서는 좀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리더십에 관한 또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또는 기업이나 여타 인간 집단 또는 조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저희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질의응답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정보 교환을 통해서, 이런 견해의 교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다 조금씩 인간과 또는 조직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데 약간의 지적 자극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갈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무척 경험주의적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분야에는 이론적인 공부를 별로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읽었던 여러 책들, 또 제가 조직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한번 미리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이런저런 작은 모임에서 내가 어떻게 해왔는가 또는 어떻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특강 시리즈의 전체 주제가 지속가능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제 황당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어른들에게서 그런 얘기를 듣죠. 인생이 참 무상하다.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다. 산다는 것이 좀 무상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연세가 많이 든 어른들은 가끔 합니다.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나죠, 아직? 살 날이 굉장히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인간은 참 대단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죠. 만물의 영장이다. 자연과 환경을 자기의 의지에 맞춰서 개조할 수 있다. 또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우주 공간을 향해서 다른 행성의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를 탐사하러 다니는 그런 대단한 존재죠. 그렇지만 다르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시골집 대청마루 아래 굴러다니는 작은 쥐똥과 같은 그런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구가 이 무한 우주에서 아주 하잘것없는 그런 은하수 성단에 속해 있는 그런 태양계, 그죠? 이 성단의 아주 변두리에 위치해 있는 태양계에서도 하나의 행성에 불과한, 그래서 우주 전체로 보면 잘 눈에 띄지도 않는, 가끔씩 햇빛을 받아서 희미하게 보일 정도에 불과한 그런 작은 별 볼 일 없는 행성입니다. 이 지구가. 비유적으로 말하면 시골집 대청마루 안에 있는 쥐똥 같은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죠. 만약 지구가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이제 그 쥐똥에서 그 쥐똥을 세계의 전부로, 세상의 전부를 알고 살아가는 작은 미생물이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진드기 같은 그런 조그만 벌레이거나 그렇게 되겠죠. 누군가가 이 지구를 관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관찰자를 일컬어서 에일리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에일리언이 있어서 여기 참, 요 쥐똥에는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이 사네. 그래서 지푸라기로 살살 이렇게 건드려 본다면 그 지푸라기가 UFO가 되겠죠. 만약 외계 행성 어딘가에 인간보다 더 과학 기술 수준이 훨씬 높은,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억 단위의 광년의 거리를 순간적으로 건너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어떤 외계 생물이 있다면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시각은 매우 좀 우리에게 낯설어 보이는 시각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수세기 동안 인본주의적인 전통 속에서 살아왔고, 이 지구와 자연이 우리가 언제든지 손을 뻗어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시각에서 본다면 이 지구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좀 달리 이것이 사멸할 수도 있고 또는 변질될 수도 있는 어떤 하나의 유기체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 주제가 떠오른 것이 대개 1970년대부터였는데요. 굉장히 이것을 대중적인 그런 문제로 만든 사람은 이제 영국 사람이죠. 아마 제임스 러블록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제임스 러블록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1960년대 말 그쯤에 가설을 최초로 제기를 했는데, 지구는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지구 전체가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 또는 생명체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70년대 후반에 가이아라는 책을 내죠. 가이아, G-A-I-A. 가이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다, 이런 시각으로 지구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임스 러블록이 이 최초의 책을 내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낸 이제 세 번째 책이 The Revenge of Gaia, 가이아의 복수라는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책에서 제임스 러블록이 얘기한 데 따르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것은 환상이다. 어떤 성장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금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퇴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의 가설에 따르면 금세기, 21세기가 다 가기 전에 수십억 명이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난화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구온난화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이 된다면, 되돌이킬 수 없는 어떤 임계점을 지나서 그 지구가 달구어진 불판처럼 그 뒤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지구를 다시 쉽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임계점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극지방에 아주 몇몇이 생존하는 것 외에는 인간이라는 이 종 자체가 거의 멸종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끔찍한 시나리오죠. 근데 사람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전망이 사실이라면 21세기가 다 가기 전에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의 대부분이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화학, 생물학, 물리학 등등의 모든 개별과학이 이 자연을 관찰하는 방식은
부분만을 관찰하고 있다. 전체를 못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러블록이 이야기하는 이 지구적인 문제,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라는 것은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한 문제죠.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지구 지표면 어디에서 발생하든지 간에 마찬가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아황산 가스와 같은 로컬 혹은 리저널한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는 아황산 가스는 산성비를 만들어내고 산성비는 숲을 죽이죠. 숲이 죽으면 공기가 오염되고 인간의 이 생존 환경도 아주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성비는 아무리 넓게 봐도 리저널한 문제죠. 그러니까 예컨대 중국에서 아황산 가스 배출이 많아서 서해안을 타고 이것이 넘어와서 한반도에 숲이 죽는다. 화렵수림이. 그러면 이것은 중국과 한국이 협조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거나 또는 대한민국 어디에선가 아황산 가스가 많이 나와서 그 일대의 숲이 죽는다. 이건 로컬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비교적 해결하기가 수월하죠. 그러나 지구 어디에서든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경우에 그것이 어디에서 배출되는 것과 상관없이 지구온난화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세계 정부가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글로벌한 정부가 있어야겠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 글로벌한 문제가 소위 국민국가 단위로 이 인류가 구성되어 있는 약 200여 개의 남짓한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구상에서 잘 해결이 안 되느냐 하면 인간이 일으킨 문제는 지구적인 것인데 반해서 사람들의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본능은 부족 본능이라는 것이죠. 부족 본능. 그러니까 인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글로벌한 것인데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규율하는 그런 유전자의 명령, 유전자 속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본능, 이것은 부족 본능이라는 겁니다. 왜? 이 인간의 문화 유전자는 십수만 년을 통해서 세월을 거치면서 우리 몸속에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언제나 이 부족 본능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행동한다면 글로벌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이아의 복수라는 아주 암울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올림픽이 끝나죠? 이 부족 본능이라는 게 뭐냐? 부족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야구 결승전에서 심판을 어느 나라 사람이 봤죠? 예? 푸에르토리코 주심이 봤죠? 쿠바에 유리한 판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막 푸에르토리코를 미워하려는 마음이 막 생기죠. 이 부족 본능이라는 것은 정말 본능적인 것이어서 일으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독도 문제 같은 게 나오면 독도의 경제적, 군사적 혹은 문화적, 영토적 가치가 얼마나 크냐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문화유전자의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명령에 따라서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인간이죠. 이 부족인간들이 글로벌한 문제를 이렇게 놓은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인디펜던스 데이 그런 영화에 보면 미국 대통령이 세계의 지도자가 되는데 여하튼 이 글로벌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되고 인류는 그 리더십을 세워야만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부품한 그런 얘기인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조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좀 더 국민국가 차원으로 내려와서 보죠. 내셔널한 차원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서 잘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셔널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들을 국가의 관점에서 혹은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와 같이 내셔널한 관점, 국민적 관점 혹은 민족적 관점, 국가적 관점에서 어떤 문제를 관찰하려고 하고 그런 국가적 관점에서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 나라는 잘 발전하겠죠. 그러나 이 국민국가라는 것도 인류의 긴 역사에서 보면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은 그런 제도입니다. 지구가 약 46억 년 전에 생겼다고 그러죠. 지구가 생긴 것이 약 46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이 태양 주위를 돌던
먼지와 돌 이런 등 가스가 뭉쳐가지고 지구를 만들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지구라는 것은 이글이글 타는 불덩어리 위에 좀 식어 있는 표면이 달라붙어 있고, 그 표면들이 가끔 움직이죠. 그러면 이제 서천성 대지진 같은 게 일어납니다. 그 위에 풀과 나무가 번성하고 꽃과 새들이 살고 인간도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작은 공간입니다. 46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겨서 약 한 6, 7억 년 전에 최초의 생명체가 나왔다고 그러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그렇습니다. 이 네안데르탈, 이 호모사피엔스를 앞서간 그런 인간과 비슷한 종이 출현한 것이 불과 이제 수십만 년 전. 지금 우리 인류라고 이야기하는 이 호모사피엔스가 생겨난 것은 십수만 년밖에 안 되죠. 문명을 형성하고 살은 지는 기껏해야 6, 7천 년 길게 봐도, 그 중에서도 국민국가 단위로 사람들이 생활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몇백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십수만 년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 속에는 항상 부족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셔널한 문제를 관찰할 때도 늘 우리 마음속에는 더 작은 단위로 우리들을 묶어 세우는 부족 본능들이 있죠. 그러니까 삼국시대로 돌아가면 그게 약 한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까지 삼국시대, 후삼국시대 중간에 통일신라가 있었고, 그때의 역사 경험이 지금도 우리 몸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셔널한 문제를 관찰할 때 그것을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고찰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사고하는 그런 경향,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컬리즘, 지역주의로 나타나죠. 우리가 인간이 이 부족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와 같은 글로벌한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듯이,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를 잘 발전시키는 데는 우리가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본능이 필요한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몸속에는 여전히 이 국민국가는 낯선 생활단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자기가 태어난 곳, 자란 곳, 동네 중심, 또는 시족, 혈족 중심, 이런 작은 단위의 종족 본능 또는 부족 본능이 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셔널한 문제, 하나의 국민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눈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대구 지역에서 생활을 하시니까 모르지만, 대구 지역신문에 맨날 나오는 거 있죠? 대구가 꼴찌.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대구 꼴찌. 그렇죠? 해당 GRDP 16개 시도 중에 꼴찌. 늘 대구메일이나 영남일보를 보면 대구 경북이 꼴찌하는 것들이 일면 톱에 오를 때가 많죠. 이것이 우리의 부족 본능을 굉장히 강하게 자극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걸 느끼죠? 전라도로 가볼까요? 광주에 가면 광주 지역 신문에도 늘 자기 동네가 꼴찌하는 것만 보도됩니다. 각 지역 신문들이 여전히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홀대받고 있다는 것을 자기의 지역민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수도권은 부당한 규제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지방은 수도권만 잘 나가니까 지방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고, 지방 중에서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쪼개가지고 여기서도 우리가 꼴찌라고 주장합니다. 강하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단위의 종족 본능 또는 부족 본능을 끊임없이 깨우쳐주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내셔널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하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죠? 못 굴러가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굴러가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잘 굴러가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의욕이 넘치고 욕심이 많아서 만족을 잘 못해요.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나라 중에 국민소득 2만 불에 도달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립한 신생공화국 중에서
대한민국 정도의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그리고 민주적인 선거제도, 이런 것들을 유지 운영하고 있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립한 신생국 가운데 자기의 문화를 영화, 드라마, 이런 음악, 이런 것들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나라 역시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단히 뛰어난 부족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만족을 잘 못하죠. 대한민국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국민국가와 비교할 때는 매우 잘 굴러온 나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욕을 엄청 먹지만, 그리고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뉴 데모크라시라고 얘기되는 최근 한 2, 3년, 10년 전 이후에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잘 작동되는 민주적 절차와 의사결정 방식을 가진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왜 이렇게 굴러갈까 하면, 대한민국에는 끊임없이 부족 본능의 자극을 받으면서도 내셔널한 관점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글로벌한 관점에서 행동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은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하나의 조직이 이렇게 유지 운영된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이렇게 잘 굴러간다는 것은 매우 신기한 일이죠. 왜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 본능의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우리들의 이기적 본능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아닌가요?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사람은 때로 이타적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이타적인 행동을 하죠. 어떤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이지만 이타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늘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만 왕왕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도 때로 집단적으로 이타적 행동을 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냥 종류, 산에 뛰어다니는 양 종류 중에는 맹수가 접근하면 굉장히 높이 뛰어오르는 양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양은 왜 뛰어오를까요? 맹수가 접근하는데. 알리기 위해서. 자기 동료들에게, 동족에게 알리기 위해서 뛰는 겁니다. 이상하게 높이 뛰어올라요. 왜?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가장 먼저 천적의 눈에 띌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그 맹수의 접근을 눈치챈 산양이 높이 뛰어오릅니다. 이타적 행동이죠. 어떤 새는 맹금이 접근하면 아주 높은 주파수로 웁니다. 새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어느 책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왜 울까요? 동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맹금이 접근하고 있다. 조심해라, 피해라. 근데 정작 그렇게 우는 새는 가장 먼저 공격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동물에게서도 나타나는 행위죠. 사람에게서는 더욱더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생 김밥 장사로 돈을 모아서 그것을 가난해서 못 버는 학생이 없도록 하라고 대학에 기부하는 할머니, 우리 독립투사들, 옛날에 감옥에 끌려가면서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또 일본에서 지하철에 떨어지는 사람을 구하려다가 숨진 이수연 씨 같은 분, 우리는 수많은 이타적 행동의 예를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이타적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게 인간이죠. 이 모든 조직이 직면하는 문제는 뭐냐? 늘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끔 설계되어 있는, 또는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이 인간, 이 개인, 이 개개인이 자기가 속해 있는 생활 공동체 또는 운명 공동체,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을 위해서 그 집단의 관점에서 그 집단의 생존과 번영을 유리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도록끔 그 이기적 개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유도하고 보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조직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라고 그러죠. 리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작은 동아리를, 동아리 회원들이 자기의 개별적 욕망, 욕구, 소망, 이것을 늘 추구하지만 동시에 그 동아리의 발전을 위해서 때로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면서 동아리의 관점에서 행동하도록 만드는 회장,
유능한 리더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와 같이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아주 이기적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의 관점에서 잘 서로 협력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대통령입니다. 어느 기업에서는 기업의 종업원들, 직원들도 다 이기적이죠. 그렇죠? 승진하고 싶고, 연봉을 올리고 싶고, 성과를 내고 싶고, 자기 동료와의 승진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하고, 모두가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이기적인 직원들이 자기가 속한 회사라는 이 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그런 조직의 관점에서 자발적으로 많이 하도록 만드는 CEO가 성공하는 CEO입니다. 그러한 CEO의 리더십이 훌륭한 리더십이죠. 훌륭한 리더는 자기가 이끄는 그 조직 단위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타적, 협력적 행동을 하도록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방법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조성해주는 사람이 좋은 리더입니다. 제가 오늘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을 붙인 데에는 이런 생각이 이제 깔려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좀 더 학술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왜 사람들은 이타적 행동을 할까요? 왜?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 다윈주의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유전자를 운반하는 자동화 기계에 불과합니다. 리처드 더킨스라는 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최근작은 The God Delusion이라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1978년에 이분이 The Selfish Gene이라는,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죠. 이것은 이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유전과학적으로 재해석한 책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경쟁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개인과 집단이 경쟁하지만 실제 가장 근원적인 경쟁은 유전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연 선택을 둘러싼 경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극단적으로 보면 이 DNA를 운반하는, 일시적으로 DNA를 운반해서 시간을 극복해서 뒤로 넘겨주기 위한 운반 기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기적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왜 이타적 행동을 할까요? 혹시 왜 인간은 이타적 행동을 할까? 조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이런 이타적 행동을 왜 하는 것일까요? 혹시 무슨 아이디어가 있는 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No 아이디어? 예.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예. 종교에서는 하느님이 주신 착한 집 앞에서 어린애가 굶어 죽어 가는데 자기 혼자 산의 진미를 먹으면 목구멍에 음식이 턱턱 걸리겠죠.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불편함, 남들이 굶고 있을 때 나 혼자 너무 잘 먹으면 양심에 끓이 낀다는 이 불편한 느낌, 이런 게 있죠. 어디서 온 걸까요? 이 느낌이 어디서 온 걸까요? 여러분은 제 강의 내용을 메모할 필요가 없어요. 듣고 다 잊어버리세요, 오늘. 그냥 듣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러고 남는 것이 여러분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왜라고 물어야죠. 왜? 왜 그런 느낌이 드는 걸까? 이타적 행동의 원인, 이유. 사람이 이타적 행동을 하는 이유. 조직과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쾌락과 행복, 기쁨, 자기의 안전,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희생하는 이타적 행동을 하는 이유. 그것도 다윈주의적으로 해석한 이유. 다윈주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그 역시 그런 이타적 행동 역시도 이기적 행동의 한 형태라는 거죠. 인간이 이타적 행동을 하는 데는 대개 4가지 정도의 다윈주의적 이유가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흔히 관찰할 수 있는 거, 자식을 위한 부모의 희생. 그렇죠? 부모와 자식은 엄연히 다른 개체입니다.
형제들끼리도 경쟁하죠? 여러분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 보이잖아요. 입 크게 벌려가지고 엄마 새한테 모이 많이 얻어먹으려고, 그죠? 제비 새끼들이 노란색 입을 막 벌려서 우짖을 때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크게 내는 놈이 먹이를 많이 먹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새끼들끼리도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합니다. 근데 부모는 무제한적이죠? 왜 그럴까? 이것은 부모의 DNA가 그냥 자식한테로 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과 자기 자신을 DNA상 구별할 수 없어요. 부모 양쪽으로부터 반씩 23쌍의 염색체가 감수분열한 다음에 다시 조합된 거죠. 그러니까 DNA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부모의 DNA가 자식에게 그냥 넘어가 있기 때문에, 또는 형제 간에는 반점 DNA가 비슷하니까, 사촌 간에는 4분의 1점 비슷하니까 DNA 유전자상의 근친성이 이타적 행동의 유력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덕이라는 것, 어질단 인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나에서 시작해서 점점 가족으로, 친구로 멀리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다. 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묵자는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했지만 맹자의 시각이 유전학적으로 볼 때 더 타당한 것이죠. 친족 간에는 언제나 이타적 행동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유전자로부터의 직접적인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종끼리는 잘 잡아먹지 않죠. 서로 교미하는 관계에서는 잡아먹지 않습니다. 교미하지 않으면 잡아먹거든요, 자연계에서는. 그러니까 DNA의 유전자의 근친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절대적으로 동물 행동을 규정하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 친지 간에 등등 유전자의 근친성을 기준으로 한 친족 간의 이타적 행동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거죠. 두 번째가 호혜성입니다. 상리공생. 악어와 악어새. 그죠? 청소부 물고기와 상어. 원시적으로 말하면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는 호혜성. 내가 관대하고 너그럽게 하면 타인도 나에게 관대하고 너그럽게 할 것이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를 하면 내가 혹은 내 자식이 어려워졌을 때 누군가 기부할 것이다. 반대급부를 상당히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이 이타적 행동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죠. 세 번째는 평판, reputation입니다. 유전학적으로 보면 DNA를 퍼뜨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남자들은 이 여자 저 여자 막 찾아다닙니다. 많이 퍼뜨려야 그 중에서 뭐 좋은 엄마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엄마도 만나기도 하겠지만, 어느 엄마가 잘 키울 엄마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막 뿌려야 DNA를 퍼뜨리는데 유리하죠, 유전자를. 암컷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번 받아들이면 사람 경우에는 10달씩이나 더 이상 수태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컷을 고르게 됩니다. 신중하게. 한번 잘못 선택하면 상당히 긴 세월 동안 다른 좋은 유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 짝을 구하는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평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암컷이 수컷에 대해서, 수컷이 암컷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여성이든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사업해서 돈을 엄청 벌어갖고 사회복지재단에 100억 원을 기증했대더라. 굉장히 너그럽고 마음씨가 좋고 게다가 유능하기까지 해요. 그죠? 어떤 여성이 그렇게 했더라도 마찬가지겠죠.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의 DNA를, 유전자를 퍼뜨리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합니다. 매우 냉정한 분석이지만 이것은 다윈주의적 해석입니다. 네 번째 이유가 광고 효과입니다. 광고 효과. 여러분, 서스타인 베블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과시적 소비. 이건 들어봤죠? 록펠러 씨가 그 당시 돈으로 3천만 달러인가요? 그걸 기증해서 시카고 대학을 세웠죠. 시카고 대학의 이름과 더불어 록펠러 씨의 이름은 영원할 겁니다. 그죠? 어느 대학을 세우는데 보통 사람이 100만 년 동안 벌어도 못 벌 돈을 기증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굉장히 크게 광고하는 효과가 납니다. 아마 새들 중에도 맹금이 접근했을 때 매번 제일 먼저 발견해서 깨깨깨깨 울어주는 어떤 새가 암컷한테 인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관대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남의 눈에 띄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우수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공연하게 광고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의 이타적 행동은 전부 다윈주의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죠. 이기적인 동기를.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타적 행동을 폄하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왜 인간은 이런 본능을 발전시켜 왔을까? 한쪽으로 매우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이 가진 문화유전자 속에는 할 수 있을 때는 늘 이타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명령 역시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단의 구성원들이 순전히 이기적으로만 행동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경우보다 그 구성원들 중에 상당수의 몸속에 또는 대다수의 몸속에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는 동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돕도록 명령하는 문화유전자가 내재되어 있는 그 집단이 생존 가능성이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타적 행동을 많이 하는 동물 집단일수록 다른 집단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아까 학생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느님이 주신 양심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수만 년 동안 생존해오고 사회를 이루어서 생활하고 다른 집단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유전자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어느 집단이 생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느낌을 가지도록 본능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여하튼 그 둘은 서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인데 좀 길어졌죠. 리더십에 관한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드린 것은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1978년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1978년 12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선배가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어서 자기 자취방 살림을 제 방에다 맡겼어요. 자취방에다가. 그것도 하필 빨간 보자기에 싸가지고. 책과 자료였습니다. 무슨 책일까 한번 풀어봤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공산당 선언 영문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걸 읽었죠. 영문판 복사본 공산당 선언을 읽는데 정말 가슴이 쿵쿵 뛰고 겁이 나서가 아니고 너무 감동적이었어. 저는 영문으로 된 글 중에 그렇게 사람의 가슴이 뛰게 하는 글을 그전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그 문장이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선동적이고 이래서 그걸 읽는 동안 가슴이 쿵쿵쿵쿵 뛰는 것을 제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언제 나왔습니까? 공산당 선언. 그게 1840년대에 나온 겁니다. 1840년대. 그러니까 나온 지 140년이 된 책을 읽고 제가 가슴이 쿵쿵쿵쿵 뛰었던 거죠. 근데 리처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는 1976년에 나왔습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함께 놓고 읽었다면 훨씬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두 문서가 가지고 있는, 두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공산당 선언에 묘사되어 있는 또는 공산당 선언을 떠받치고 있는 인간관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는 것이죠. 막시즘이 현실에서 왜 실패했느냐? 인간이 자기의 이기적 본능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감과 사명감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완전한 잘못은 아니겠죠. 인간은 사회적 의무감이나 사명감, 도덕률에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개인의 경쟁적인 욕구, 이기적 욕망을 제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당시 대한민국이 사상의 통제가 없고 무슨 책이든 읽을 수 있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마음껏 도서관에서 그 어떤 책이든 구해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면 이 두 가지 책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겠죠.
그랬더라면 그 뒤에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자기의 인간에 대한 관점, 세상에 대한 관점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들을 줄이거나 또는 피할 수도 있었겠죠. 어떤 권력자가 저지를 수 있는 수많은 유형의 범죄 가운데에서 그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에 가장 결정적인 해악을 미치는 것은 사상통제입니다. 사상통제. 그래서 인간을 망가뜨리는 길이고 인간의 발전을 막는 길이고 그 후과 그 부작용을 대대손손 남기는 극악한 범죄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히틀러의 선물 덕분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좌파를, 사회주의자를 박해하고 자유주의자를 박해했기 때문에 수많은 과학자들, 특히 유대계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원자폭탄을 독일보다 먼저 만든 것도 그들이었죠. 2차 대전 이전까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했던 독일 과학기술 수준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독일 사회에 저지른 범죄 중에서 가장 오래 후유증이 남고 독일 사회의 발전을 가장 크게 가로막은 것이 바로 이런 행위였던 것이죠. 하여튼 이야기가 좀 엇길로 가는데 이제 리더십 얘기로 잠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피터의 원리 들어보셨어요? 피터의 원리. 좀 요즘 영어 잘하는 학생 발음에 따르면 피터의 원리. The principle, the Peter principle. 아는 학생. 아무도 없어요? 진짜? 피터의 원리가 뭔지 아는 분? 혹시 있으면 선생님 좋은 성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피터의 법칙이라는 것은 미국 콜럼비아 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로렌스 피터라는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조직관리 뭐 이런 쪽에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그 제자 중에 레이몬드 헐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작가가 자기 선생님이 평소에 이야기한 것을 딱 정리해서 책으로 냈는데 공저로 1969년에 나온 책입니다. 피터의 법칙이라는 제목이죠. The Peter Principle. 이 책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군대나 정부 조직, 기업 이런 위계 질서가 있는 조직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는데요. 이런 조직에서 왜 무능력 현상이 일어날까?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한 겁니다.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조직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무능함이 입증되는 지위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위계 질서를 가진 모든 조직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무능함이 입증되는 지위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이상하죠? 만약 그렇다면 그 조직의 주요한 의사결정 기구에 모든 중요한 자리에는 무능함이 입증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군대나 기업 조직, 정부 조직은 조직 가운데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조직에서 모든 중요한 자리가 무능한 사람들에 의해서 점유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 조직이 굴러갈 수 있을까? 이상하죠? 이 피터의 법칙이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앞에 쭉 길게 얘기했던 서러움과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누구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지만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대리 때 굉장히 똘똘했던 직원이 있는데 과장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근데 되게 무능해요. 그런 경우 있겠죠? 과장 때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고 일을 잘했는데 부장을 시켰더니 엉망이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장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이사가 되고 나더니 완전 무능맨이 되었다. 전무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사장 맡더니 회사를 말아먹었다. 이런 얘기 많죠. 공무원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중에 공무원으로 가실 분들 많을 겁니다. 사무관한테 똘똘했는데 과장 되더니 망가졌다. 과장 국장 때는 잘하더니 차관하니까 완전히 무능하네.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 이게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대리, 기업의 대리, 정부 부처의 사무관은 혼자 일하는 사람이죠. 자기 혼자 자기 업무를 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죠. 자기 업무 파악 잘하고 주어진 일을 잘하면 똑똑한 겁니다. 유능하고. 근데 과장만 돼도 밑에 사람이 여러 딸려 있죠. 부장이 되면 더하죠. 정부 부처에서도 과장, 국장이 되면 밑에 직원이 많죠.
리더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다른 사람을 일하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일이죠. 제일 무능한 리더는 조직원들이 뭘 할지 모르게 헤매게 내버려두고 자기 혼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무능한 리더입니다. 리더십의 기본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끌고 있는 작은 조직 단위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자기의 문화유전자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이기적 본능에 따라서 행동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그 작업 단위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다른 구성원과 협력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과장의 일입니다. 국장의 일은 자기 국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장관의 일은 그 부처의 모든 공무원들이 공통의 목표를 인지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간에 서운한 거 접어두고 싸움을 자제하고 경쟁을 일정 부분에 묶어두고 그리고 그 부처의 구성원들과 협력하게 만드는 능력. 이것이 장관의 능력이죠. 기업의 CEO는 그 기업의 구성원 전체가 그와 같이 행동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많은 기술적인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수단이 필요하죠. 상벌제도. 잘한 사람은 평가해주고 아닌 사람은 좀 덜 평가해주고 이런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식, 비공식적인 그런 이 사람들을 이렇게 행동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유능하던 직원이 승진해서 무능해지느냐 하면 자기가 이끄는 조직 단위가 규모가 달라지고 과제가 달라지면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데 과장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대리 때처럼 행동하는 사람 곤란하겠죠? 직원들하고 밥 먹으러 가면 자기가 밥값 내야지. 구두금 매면서 가만 앉아 있어 버린다. 그럼 고참 대리가 밥값 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끄는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도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끄는 조직이 3사람일 때와 30명일 때와 300명일 때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사고방식, 행동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맞게. 결국 사람들은 자기의 무능이 입증되는 지위까지 승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사람이 무능이 입증되면 더 이상 승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 맡은 직책, 보직, 자기의 과제에 걸맞는 사고방식, 행동방식, 공부, 과제에 대한 인지능력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키워나가는 사람은 무능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조직이 굴러가는 이유는 뭐냐? 만약 우리가 피터의 제1법칙을 위계질서를 가진 모든 조직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무능이 입증되는 지위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 이걸 1법칙이라고 한다면 이걸 뒤집으면 2법칙이 됩니다. 위계질서를 가진 모든 조직에서 아직도 자기의 무능력이 입증되는 지위까지 승진하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있다. 이게 이제 2법칙이 되는 거죠. 피터의 법칙에는 탈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직에 가면 제가 장관으로 재직할 때 보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 엉뚱하게 아무 할 일 없는 보직에 직책에 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그러니까 리더는 기본적으로 인사가 만사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아직 자기의 무능함이 입증되는 지위까지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을 잘 뽑아 올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계질서를 가진 조직은 훨씬 더 높은 직책을 맡아도 얼마든지 유능하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리더십. 그러니까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해야 구성원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조직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일해본 조직은 탄론하면 잡혀가는 지하 불법 조직 여기서 좀 해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당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라는 정부 부처 이런 데서 이제 정당에서는 그냥 당의 간부 정도를 해봤고요.
정부에서는 이제 한 부처의 이 장관으로 이제 있었으니까 꽤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 장관, 만약 장관으로서 본부에만 뭐 1000명 가까운 직원, 그리고 산하기관까지 합치면 수만 명의 조직원이 있는 한 부처를 끌어가는 데 필요한 조건, 이런 것이 있는데, 작은 기업 조직이나 혹은 어느 공조직, 공공조직의 어떤 작은 부처, 작은 어떤 부서, 이런 작은 조직의 리더라면, 리더가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면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겠죠. 저는 여러분 중에는 경영학도가 많으신데요. 기본적으로 경영이라는 것은 인간을 다루는 일입니다. 특히 조직 관리라는 것은 조직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다루는 일입니다. 경제학, 경영학은 어떤 자연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이 아니고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연구로부터 실제 조직을 운영하거나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아주 실용적인 학문이죠.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사람은 다 어디 가버리고 법칙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관찰해야 되는 것은 사람. 그것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정서, 행동방식,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그 사람들이 조직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잘 발휘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조직 단위 또는 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에 기여되는 쪽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죠. 모든 조직에서 리더는 한 4가지 정도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필요 조건이 2개 정도 있고요. 충분 조건이 또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2가지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공사구분입니다. 공사구분. 공사구분. 어떤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조직의 리더가 된 사람도 이기적 개인이죠. 늘 이기적 욕망이 발동합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가 주는 여러 가지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의 개인적 소망과 욕망을 충족시킬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걸 잘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못하고 성공할 수는 없죠.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합니다. 공사구분인데요. 예컨대 이제 장관을 예를 들어보죠. 장관이 과장 인사, 사무관, 서기관 인사, 승진 인사, 보직 인사를 하는데 아주 가까운 고등학교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보니까 성적도 괜찮고 하니까 좀 좋은 보직에 올리거나 빨리 승진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인사팀장한테 이 친구는 꼭 넣어 이렇게 하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럼 실장과 국장들도 한 명씩 넣습니다. 장관님도 하는데 그죠? 장관님이 그런 걸 안 하면 좀 찔려서 자기도 안 하겠지만 장관님, 차관님도 하는데 자기들도 조직에서 생활하다 보면 가까운 후배가 있고 이른바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실국장들이 모여가지고 서기관 승진 인사나 과장 보직 인사를 인사위원회를 간부들이 하거든요. 장관은 직접 안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니까. 보건복지부가 그때 700명 가까이 됐는데 과장까지는 좀 안다 치더라도 서기관, 일반 사무관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간부들이 해온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서기관 승진하는데 한 명 아무개 사무관을 꼭 넣어라.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원칙이 다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조직은 혼돈 속으로 들어갑니다. 대의는 상실되고 원칙은 무너지고 사익이 판을 치게 됩니다. 그런 조직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고 지속 가능성이 줄어들고 그 리더는 성공하는 리더가 될 수가 없죠. 제 경우는 이걸 참 365일 거의 가포 비상령을 발동했다 이런 정도로 엄격하게 했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감시가 너무 무서웠어요.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이 5년 내내 이른바 보수 언론과의 전쟁을 치다시피 했는데 저는 또 왕의 남자다, 왼팔이다, 오른팔이다, 발가락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제가 요만한 티끌이라도 잡히면 금방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누가 청탁을 해도 예컨대 복지부 장관은 제약업계를 관할하고 있으니까 어떤 제약사에 예컨대 뭐 거래를 하거나 납품하는 사람이 좀 따달라. 쉬운 일이죠. 그 부탁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하면 안 되니까 어디 복지부 간부를 시켜서 김 국장 저기 식약청에 얘기 좀 해가지고 어느 큰 제약사가 어느 기업한테 납품 좀 받게 해줘. 그럼 그 간부는 좋아하죠. 그런 부탁을 받으면. 아, 우리 장관님이 나를 정말 믿고 이런 부탁을 하는구나. 다음 승진 때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또 담당 간부한테 야, 우리 장관님 부탁인데 이거 하나 하자 이러면 그분도 좋아하겠죠. 그죠? 나중에 어떤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것도 그분이 또 제약사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다고 해보죠. 아, 우리 장관님 부탁인데 이거 좀 해주세요. 사장님도 좋아하시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장관한테 뭔가를 베풀었으니까 나중에 급할 때 뭔가 반대급부를 기대할 수 있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윈윈 하는 거죠. 손해보는 거는 기왕에 납품하고 있다가 쿼터 뺏기는 납품회사만 손해보죠. 그 한 회사의 부당한 손실을 기반으로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했다가 걸리면 조선일보 일면에 톱으로 날 거 아니에요. 일면에 시커멓게 직권남용 부당한 압력 행사. 그럼 뭐 이제 한나라당에서 바로 성명 나오죠. 사퇴해라. 사퇴해야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우리 장관님은 부당한 청탁이나 혹은 부당한 지시를 절대 안 하셔.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치열하게 감시해준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진짜로. 예. 두 번째는 존중과 배려. 존중과 배려입니다. 자기보다 부하 직원이면 직책이 낮지 인간이 낮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컨대 대한민국 군대를 예를 들면 육군참모총장과 이등병의 차이는 뭘까요? 인격의 차이는 아니죠? 가치의 차이도 아니죠. 보직의 차이입니다. 계급과 보직의 차이. 육군참모총장과 이등병은 두 사람 모두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역할을 다르게 부여받았죠.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참모총장이 이등병을 무시해도 될까요? 아니죠. 지휘계통에서는 상대가 안 되지만 하나의 인간으로서는 동등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등한 존재거든요. 누구나 다 자기의 영혼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망, 꿈, 자존심, 자부심. 능력이 부족하면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리더가 자기가 이끄는 조직의 구성원들을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와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 사이에 인격적 교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을 야단칠 때는 남들이 보는 데서 야단치지 말고 조용한 곳에 가서 야단을 쳐야죠. 그죠? 칭찬을 할 때는 사람이 다 보는 데서 칭찬을 해야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느 장관을 공개적으로 깨버리면 그 장관 일 못합니다. 회의 끝나자마자 세종로 관청가에 과천에 소문 쫙 납니다. 아무개 장관 대통령한테 찍혔다. 총리실에서 협조 안 되기 시작하고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잘 안 주고 부처회의 나가서 실장, 국장들, 과장들이 업무 관련 회의 나가면 야 니네 장관 언제 바뀌냐. 일이 안 됩니다. 그럼 간부들은 신문에 하마평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장관한테 보고 안 하고 딴 데 보고서 들고 가고 그렇게 돼 있죠. 대통령도 장관을 야단치고 싶으면 독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조용히 청와대 관저로 불러야 돼요. 혹은 집무실에 있는 차 마시는 공간으로 불러서 거기서 야단쳐야 돼요. 그러면 장관은 야단 시컷 맞고 나가가지고
나 대통령하고 독대했다. 이렇게 자랑하죠? 그러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잘못하면 잘리겠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조직의 리더는 그 조직의 구성원들과 인격적 교감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리더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다, 배려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조직의 구성원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똑똑해야 됩니다. 세 번째, intellectual leadership, 지적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면장,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 리더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끌고 있는 조직이 직면한 과제, 그 과제를 이룩하는데, 달성하는데 저해가 되는 장애물이 뭐냐? 이 장애물은 어디서 온 것이고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는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리더가 멍청하면 조직원들이 엄청 고생해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 것처럼. 그렇죠? 리더가 작업 지시를 정확히 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무젓가락 하나 만드는데 통나무를 갖다 깎는 거죠. 뭘 깎아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큰 통나무 갖다 놓고 계속 깎는 겁니다. 그래갖고 빨래판 깎아놓으면 이거 아닌데 그러면 다시 쪼개고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나무젓가락 한 쌍 딱 남는 거죠. 이게 이제 조직의 비효율입니다. 리더는 방향을 정확히 알고 조직원들과 그것을 교감해야 되고 모든 조직원들이 그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과 과제와 그 과제를 이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면화를 해야 작업의 효율이 생기죠. 우리가 지금 이 나무를 갖다 놓고 뭘 깎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 책상을 깎는다. 그러면 그 책상이 어떤 모양이라는 것, 그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품을 깎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조직원들에서 공유될 때 그 조직의 효율성이 생기게 되죠. 리더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식견이 없어서 공부를 게을리하고 맨날 술만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조직이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리더가 되려면 머리를 갈고 닦아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해야죠.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매우 비효율적인 조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겁니다. 장관이 국무회의에 갔다 옵니다. 혹은 계열사 사장님이 임원회의에 갔다 옵니다. 그룹에. 갔다 와서는 간부들을 모아가지고 오늘 회장님께서 혹은 대통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우리 회사 관련해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자 했는데 간부들이 딱 돌아가가지고 과장들한테 그 얘기를 안 해줍니다.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거죠. 왜? 정보는 힘이니까. 정보를 독식하는 겁니다. 작업 지시를 할 때 일부러 틀리게 작업 지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잘못 만들어 오겠죠. 그럼 이거 아니잖아. 자네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해서 군기를 잡는 거죠. 정보 독점은 권력의 독점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 조직의 어디에선가 정보를 독점하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그룹 같으면 임원회의를 예컨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건희 회장이 직접 임원들을 소집해서 글로벌 경영회의를 했다. 녹취록이 다 나오죠. 녹취록이 다 나옵니다. 녹취록이 다 나오고 그것이 계열사 사장단한테 전부 다 뿌려집니다. 제가 우연히 한번 보니까 김아무개 이사가 뭐라고 발언을 했는데 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김 이사 아웃. 그러니까 그 이사가 회의하다 말고 나가서 잘렸어요. 천재군주죠. 민간기업은 그런 겁니다. 공조직은 그렇게 못하죠. 공기업이나. 대통령이 장관 보고 김 장관 아웃. 그렇게는 못하죠. 다음날 자르는 한이 있어도. 또는 장관이 회의하다가 김 국장 아웃. 이렇게 못하죠. 그런 방식으로는 조직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공조직은. 문제는 정보의 독점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장관을 할 때는 1년 반 동안 늘 그렇게 했지만 제가 무슨 회의에서든 말을 하면 녹음을 무조건 합니다. 외국 대사를 만날 때든 간부회의를 할 때건 정책 토론을 할 때건 장관이 하는 모든 말은 다 녹음됩니다. 그리고 우리 6급 공무원 하나가 딱 붙어가지고 회의가 끝나고 나면 녹취를 풉니다.
텍스트로 다 바꾼 다음에 인트라넷으로 사내 통신망으로 전 직원에게 다 쏴줍니다. 오해의 여지가 없죠. 간부회의에서 장관이 보고한 국무회의 내용, 우리 부 관련 내용, 대통령의 말씀, 장관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대로 텍스트로 모든 직원들에게 다 갑니다. 중간에서 정보를 독점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장관 비서실의 비서관이 무장해제가 되죠. 원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장관 독대도 조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국장들한테 좀 점수도 좀 따고 권력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통하게 돼버리면 누구도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권한을 남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정보유통은 조직 내에서 생명입니다. 정보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조직은 그것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의 몸과 비슷하게 되죠. 그래서 정보유통이 매우 중요하고 이 정보유통조차도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자기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소통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똑똑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사의 신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사의 신임. 그냥 잘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상사도 더 큰 조직 단위의 리더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거나 큰 회사의 오너 사장님이 아닌 한은 반드시 상사가 있죠. 대한민국에 자기 상사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든 자기 상사가 있습니다. 장관은 위에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계시고 또 재벌 그룹에서는 계열사 사장들은 위에 회장, 그룹 구조조정 본부장, 뭐 부회장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장이나 이사 이렇게 되는 분들은 뭐 당연히 위에 사장님이 있죠. 상사의 신임이 리더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민간 기업이건 공조직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매우 민감하죠. 뭐에 민감할까요? 줄 서는 데 민감합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국회의원도 줄칠 기삼입니다. 줄 잘 서는 게 70%, 자기 실력이 30%. 여러분 지난번 총선에도 보셨잖아요. 뭐 줄 탁 서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잖아요. 저처럼 자기가 줄 만들어 보겠다고 혼자 나왔다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에 비하면 훨씬 낫죠. 사람들은 민감합니다. 이것도 이기적 본능이에요. 어디에 줄을 서는 것이 나의 생존에 유리한가. 이거를 비겁하다, 뭐하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상사의 신임을 받지 못하면, 그리고 상사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알려지면 누구도 나에게 줄을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장님 눈밖에 난 부장님 밑에 줄 서겠어요? 안 서죠. 상사의 신임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 상사가 비합리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리더로서 자기가 이끄는 조직 단위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거기 맞춰야 됩니다. 상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죠? 상사가 부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장관 임명 받아놓고 대통령이 왜 저럴까?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든 나를 임명해준 임명권자, 나의 상사를 모시고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행동하면서 내가 진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죠. 이것이 조직의 쓴맛입니다. 모든 조직은 단맛과 아울러서 쓴맛도 주죠. 조직에는 항상 쓴맛이 있습니다. 예컨대 장관이 대통령 신임을 잃었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진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요. 제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장관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보건복지부로 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무회의에 갔는데 장관 임명받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국무회의가 끝나고 이제 다 일어서는데 대통령께서 갑자기 유 장관, 예, 오늘 뭐 점심 때 바쁜 일 있나? 그때 예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바보죠. 그죠? 무조건 없다 그러죠. 아닙니다. 비어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난 몰랐어요. 여하튼 무조건 비어 있다. 그럼 나랑 차나 한잔 하고 가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무슨 야단 맞을 일이 있나? 이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차 한 잔 들어. 아니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유 장관이 시끄럽기도 했고 장관 임명될 때 나이도 젊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함부로 볼까 봐 내가 일부러 그랬어.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자기 부하를 아껴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이도 젊고 국무위원 중에 최고 젊고 뭐 사방에서 얻어터지고 장관 됐고 하여튼 뭐 골치 아픈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다른 국무위원들이 함부로 대할까 봐. 그러면 이제 다른 국무위원들이 다 보는 데서 찍혀가지고 불려가서 차 한잔 했으니까 뭐 나쁠 건 없죠. 그럼 나중에 이제 장관님들이 뭔 얘기했어 이러면 아, 예, 뭐 좀 얘기 좀 했는데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사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대통령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장관은 절대 예산 확보를 많이 하지 못해요. 기획예산처 지금 없어졌지만 절대 안 도와줍니다. 뭐 예컨대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연간 3조 4천억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법을 냈을 때 1조 원짜리를 냈는데 정부에서 콧방귀도 안 끼웠거든요. 그런 돈이 어딨냐고. 근데 3조 4천억을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2조 원만 주십시오 해서 오케이 받고 그 다음에 한 6천억만 더 주십시오 해서 또 오케이 받고 맨 마지막에 가서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 얼마? 한 8천억 정도 있으면 됩니다. 자네는 8천억이 조금이야? 그래서 뭐 아니 싫으면 마시고요. 뭐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3조 4천억을 확보하는데 대통령이 정책실장한테 그 기획산처 장관한테 얘기해가지고 돈 해주라 그래. 그렇게 명을 해야 돈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사의 신임은 자기의 리더십을 형성하고 행사하는데 절대적입니다. 잘못 사건이 터지면 과장들끼리 부처합동회의 하면은 내기를 한다고 그러죠. 야, 너네 장관 연말 넘기나 못 넘기나 우리 내기할까? 넘기면 내가 밥 사고 못 넘기면 네가 밥 사. 이런 내기들을 무지 많이 했다고 합니다. 복지부 공무원들이. 예, 밥을 많이 얻어먹었다 그러대요. 제가 꽤 오래 한 셈이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전보다 좀 제 말씀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지속 가능한 어떤 것 또는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 조직은 구성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 조직이 생명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조직을 위해서 이타적 협력적 행동을 하려고 노력할 때 그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번영의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즐기게 하는 것이죠. 일을. 머리 좋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당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도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당할 수는 없죠. 제일 좋은 것은 자기의 일을 즐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일을 즐기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키우려면 여러분들 자신이 자기 일을 즐겨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피터의 제1법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좌우명이 도출됩니다. 승진하지 맙시다. 이런 좌우명이 도출되죠.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지위가 높아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 충분히 유능하게 일하면서 남들의 좋은 칭찬과 평판을 얻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흔히 기업 조직이나 군대 조직이나 정부 조직 같은 위계 조직에서 자기의 무능이 입증된 순간 지위까지 승진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죠? 자기가 무능하다는 것을 알죠? 내가 무능하다. 그렇지만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좀 나태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괜히 일찍 나와요. 그죠? 장관들 중에도 새벽에 나오는 분이 있다니까요. 공무원들이 다 괴롭죠. 장관은 절대 8시 반 전에 청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특별할 때가 아니면. 장관이 8시에 들어가면 국장들은 7시 50분에 와야 되고 국장이 7시 50분에 와야 되면 과장은 7시 40분에 와야 되고 사무관, 서기관, 주무관들은 7시 반에 와야 돼요. 장관이 밤 10시에 퇴근하면 국장은 10시 10분, 과장은 10시 반, 주무관,
사무관들은 한 11시에 퇴근하는 겁니다. 될 일도 안 돼요. 새벽에 눈 뜨자마자 신문, 장관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아침잠이 없어요. 아침 신문 갖다 놓고 자기 부처 관련 뭐 안 좋은 뉴스가 나왔다. 바로 전화 겁니다. 새벽 6시에. 국장은 자담하려고 전화 받죠? 뭔 일인지도 몰라요. 국장도 모르니까 또 과장한테 전화합니다. 과장은 사무관한테 전화 걸고. 그래서 부처가 아침부터 벌컥 뒤집어지죠. 이 모두가 다 유능해지기 위한 그런 초조감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능이 입증된 지위까지 올라간 리더가 있는 조직의 경우에 이런 증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늘 바빠요.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산다든가, 서류를 이만큼 쌓아놓지 않으면 왠지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늘 뭔가를 이만큼 쌓아둔다든가, 또는 하루 종일 책상을 열심히 정리한다든가, 누군가와 끊임없이 통화를 한다든가, 결제 서류가 올라오면 잘 된지 못 된지 판단할 능력도 없으니까 글자 크기가 너무 크다, 왜 줄이 안 맞냐, 번호 크기에 따라서 안으로 한 칸씩 들어가야지,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의 무능함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퇴직하는 게 조직을 위해서 좋죠. 다른 사람까지 일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함부로 승진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즐겨야 됩니다. 축구선수도 즐기면서 하는 축구선수가 보기에도 좋죠. 성적도 괜찮고. 우리 축구대표팀 축구하는 거 보면은 노동하는 것 같아요. 노동. 축구는 레저 스포츠 아닙니까? 지더라도 즐겁게 차고 이렇게 져야지. 리더 당하면서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으로 공 뺏길까봐 빨리빨리 다른 선수한테 밀어주고 횡패스, 백패스만 열심히 하다가 시간 보내죠.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즐기는 태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쾌한 거거든요. 보면서 즐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즐기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선보다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보다는 내가 행복한가? 이걸 따져야 됩니다. 제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것도 남들보다 잘하면서, 그리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죠. 요즘 어느 신문에 칼럼 쓰는 사람 중에 미용실 하는 분이 있던데 법대 출신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법대까지 멀쩡하게 졸업해갖고 미용실을 열 때까지 괜히 법학 공부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성적도 잘 나기 어렵겠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은 늘 그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뭐냐? 뭘 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한가? 그게 행복하고 즐거우면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남들보다 잘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 직업적 전망이 열리면 평생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나의 행복을 찾아라. 이것이 헌법 제10조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권리이기도 하고. 시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에 맡겨두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수 없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공기업 혹은 국가의 직접 개입이 필요하고요. 또는 민간에 맡겨둘 경우 공급이 되긴 하지만 기술적 조건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점으로 귀착되는 산업. 이게 이제 망산업이죠. 망산업. 수도, 전기, 가스, 철도 이런 게 전부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버려두면 민간 독점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경쟁 과정에서의 낭비와 비효율이 없는 편이 낫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공급자로 나서는 경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영역은 주로 공기업으로 조직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영역은 그냥 국가가 직접 하는 겁니다. 예컨대 치안, 국방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이런 전문적 용어로 하면 비배제성 또는 비경쟁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간에서 공급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지금 민영화는 아직 가닥이 다 쳐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에 뭐 이야기는 나왔지만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업 중에도 굳이 정부가 가지고 있을 때 이유가 없는 그런 공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제 뭐 그런 게 민영화 이미 됐습니다만 KTNG가 과거에 전매청이죠. 그것은 공기업도 아니고 국가기관으로 담배를 독점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뭐 그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민영화 되었고, 다만 지금 인천공항이라든가 또는 이제 수돗물 이런 경우 이제 부분 민영화 또는 민간 위탁 이런 것들이 과연 합리적인 그런 경제학적 토대를 가지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적 논쟁이 좀 필요한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여기서 추상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제 명함인데요. 전화번호는 없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주시고, 여기 지식소매상 유시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업에 저는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식 유통업. 예. 이게 이제 코드 인사 문제죠. 이른바 코드 인사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전에 국회의원 할 때 욕을 되게 먹었어요. 낙하산이라고 다 나쁘냐? 낙하산도 괜찮은 낙하산이 있고 안 괜찮은 낙하산이 있다. 그죠? 그 봐서 거기 적합한 사람을 보내면 그거 괜찮은 낙하산이고 아닌 사람을 보내면 아닌 거지. 낙하산이라고 무조건 욕하면 그럼 한나라당은 집권하면 안 할 거냐? 당신들 한 8, 9년 전까지 집권하고 있을 때 안 했냐? 민주노동당은 그러면 지금 뭐 야당, 평생 야당 할 거냐? 당신들도 집권하면 민주노동당 당원 중에 누가 뻔듯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냐? 낙하산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함께 쓰는 우물에는 침 뱉지 말라, 이런 러시아 속담이 있는데, 왜냐? 자기도 그 물을 마시게 되니까. 언젠가.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른바 엽관제라고 얘기하는 정치 권력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그 이후로 정권을 잡은 쪽이 사람을 교체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거 안 할 거면 정권을 왜 잡습니까? 당연히 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정책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공약을 하고 당선이 되었는데, 그 일을 하려면 장관들도 거기 맞는 사람 시켜야 되고, 산하기관장도 맞는 사람을 시켜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언론이 지난 정권 때 그걸 욕했죠. 지금도 욕하죠. 일부 언론은. 일부 언론은 지금도 욕합니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줄기차게 코드 인사 낙하산 욕하고 있죠. 그럼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은 직원 뽑을 때, 기자 뽑을 때 코드 안 따지나요? 그런 거 아닌가요? 코드는 있어야죠. 근데 한겨레나 경향은 일관성 있게 코드 인사를 비판하니까 그거 마음에 들어요. 우리 뭐든지 일관성 있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근데 또 뭐 지어, 시어, 디귿 이런 신문들은 전에는 막 쇠망둥이로 후려치더니 요새는 손방망이로도 안 때리죠. 일관성도 없어요. 누가 하면 코드 인사고 누가 하면 뭐 구국 인사인가요? 말이 안 되죠. 저는 보수도 존중하고 진보도 존중하지만 남의 존중을 받으려면 일관성이 있어야죠. 과거에 코드 인사라고 욕했으면 지금도 욕하는 게 맞죠. 코드 인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컨대 저보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럴 리도 없지만 만에 하나 if, 그죠? 당신 와서 복지부 장관 하시오. 그럼 제가 해야 되겠어요? 못하죠? 무슨 장관이 대통령하고 싸움질하러 가는 사람도 아닌데 맨날 거기 가서 코드 안 맞아서 다투기나 하고 그거 왜 하겠어요? 시킬 리도 없지만 잘못 오해하면 유시민 MB 밑에서 장관하고 싶어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그 예를 들어보죠. 코드 인사라는 거를. 제가 코드 인사의 전형 아니었습니까? 뭐 보훈 인사, 정실 인사, 코드 인사, 왕의 남자 뭐 등등. 근데 제가 장관을 1년 4개월을 했는데 그렇게 못했다 소리는 안 들었습니다. 장관 갈 때 시끄러웠던 거에 비하면 뭐 어르신들 만나면 열심히 했다고 잘했다고 그러세요. 뭐 중증 환자들 본인 부담도 낮춰주고 돈 없는 어르신들 기초노령연금도 한 8만 6천 원 드리고 뭐 많이 뭐 애썼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갈 때는 욕했는데 시켜놓고 보니까 뭐 그런 대로 잘했다 이런 얘기도 들어요.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닥 못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노무현 대통령과 제가 정책적 코드를 맞추어서 인사를 한 거라고요. 제가 가서는 어떻게 했느냐. 요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여러분 아세요? 심평원 씨, 조재현 씨가 홍보대사 하죠. 그게 이제 국민들이 부당하게 낸 진료비 같은 것도 찾아서 돌려주고 어느 병원이 감기 항생제 처방 덜 하는지 알려주고 어떤 산부인과와 제왕절개 덜 하는지 알려주고 이런 거 하는 데라고요.
의료기관들이 불법행위한 거 찾아내고. 근데 저는 이제 그 기관장을 선임을 할 때 의료 정보 공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정책적인 판단을 갖고 있었고, 그 대통령의 공약이고, 그리고 저도 평소에 예방의학 쪽이라든가 정보 공개 쪽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분을 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분도 심평원장 가서 또 간부들 중에 그 맞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경영평가 1등도 받고. 근데 정권 바뀌더니 바로 사표 받아버리더라고요. 그 대학교, 국립대학교도 제일 좋다는 대학 의과대학 선생님을 모셔다 놨는데 와서 어깨 힘주면서 완장 차고 와가지고 저 사표 내시지 그래요. 이렇게 하면 누가 거기 있겠어요. 당장 사표 내지. 학교로 가버리지. 저도 코드 인사를 했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그 코드가, 정책 코드가 국민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걸 판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코드에 따라서 인사를 한 그 사람이 진짜 그 코드냐 그걸 따져야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김한무개 장관님을 임명을 하고 나서 그 김한무개 장관님이 오시기도 전에 벌써 그랬나? 오시고 그랬나? 여튼 심평원 원장의 어떤 민간병원 이사장 하던 분을 갖다 놨다고요. 그분은 뭐 허위 부당 청구 때문에 심평원하고 소송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 그죠? 말하자면 평소에 불공정 거래 행위 한 의심을 받아서 자꾸 다투던 사람을 공정거래위원장 시킨 거 비슷해요. 저 같으면 그런 인사를 절대 안 하죠. 이게 문제는 코드 인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코드가 좋은 코드냐, 첫째. 둘째, 좋은 코드 혹은 괜찮은 코드라면 거기 온 사람이 그 코드에 진짜 맞는 사람이냐. 이렇게 따져서 지적하고 비판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드 인사에 대한 비난은 전방위적이고 무조건적이에요. 일관성이 있어서 좋긴 한데 일관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예,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요. 뭐 고소형 인사다, 뭐 S라인이다, 뭐 이런 거는 뭐 언론에서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또 제가 얘기하면 또 전임 정권 때 인기도 없어갖고 국회의원도 떨어진 놈이 뭐 잘났다고 그 새 정부에 대해서 또 뭐 욕한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전한 판단에 맡기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질문, 자원봉사 이 문제인데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말하자면 팬클럽인데요. 팬클럽에 뭐 이유 있나요? 가수 팬클럽이나 영화배우 팬클럽에 저는 이제 가입은 안 했지만 심수봉 씨 팬클럽인데 왜 심수봉 씨 노래를 좋아하느냐 물어봐요. 근데 나도 모르겠다고요. 좋은데 이유 있냐? 그냥 들으면 좋은데. 그죠? 그래서 CD도 사고 막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지난 한 6년간 정치활동을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냥 자기 일 비슷하게 공감을 하는 측면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자원봉사를 하면 재미가 있거든요. 또 그 자체가 재미있기도 하고 그렇게 사시는 것 같은데 저로서야 되게 미안하죠. 그 시장으로 치면 제 팬클럽에 열심히 자원봉사하는 회원들은 저를 상품으로 본다면 얼리 어댑터에 해당하는 그죠. 저는 굉장히 리버럴 한 사람이고 문화적으로 볼 때 우리 정치권에서는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거고요. 심지어는 뭐가 없어서 좋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가지요. 예. 하여튼 각자 취향에 따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좋은 것은 이제 이분들이 좋은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선출직의 좋은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리더를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누군가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 정치를 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전부 그 후보 혹은 정치인이 구해서 만들어서 쓰게 한다면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나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정치는 대개 금권 정치, 부자들을 위한 정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돈 없는 사람이 위해서 정치를 할 때 또 돈이 드는데 그 사람 보고 그거 만들어 쓰라 그러면 어디 가서 여기저기 손 함부로 벌렸다가 검찰에 약점 잡혀서 꼼짝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물 줘서 그럼 줘서 키우자. 이런 사명감도 굉장히 크신 것 같죠.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자원봉사 하다 보면 친구도 생기고 애인도 생기고 재밌다고 그래요. 예.
그런 거. 예, 그런 것, 많은 비용,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고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봉사를 기꺼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분들 내면의 어떤 간절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죠.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저도 괴로워요, 그분들 때문에. 예, 그냥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지식 유통업을 하면서 그냥 계속 살면 좋겠는데,